오늘은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의 저자이신 황우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어렵네요.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우성 부장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저를 좀 한번 소개해 본다고 하면은 아티스트라고 항상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책도 썼으니까 그것도 있고, 네, 저는 주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예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아티스트 황이라고 뭐 항상 이메일이든 뭐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그 주식 그 투자 그 예술에 많이 비유해서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딱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좀 약간 좋아하는 고전 분으로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거든요. 네. 예. 항상 좋은 말씀, 항상 많이 영감을 얻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 영감 어린 이야기들 많이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셀프 소개 부분에서 조금 더 궁금했던 게 네. 책의 그 저자 소개란을 보니까 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를 바닥부터 독하게 시작해서 실력을 인정받아 현재의 자리까지 올랐다. 네.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현재의 자리가 높은 자리여야지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상당한 성과를 얻으신 걸로. 네. 누구보다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커리어나 열심히 일했던 거에 대한 제 자신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금융투자 들어갔을 때는 업무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텔러 같은 이제 그 앞에 창구에서 있었는데 2년간 그러니까 자격증이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전자공학이라서 네, 아예 이 파이낸스 쪽이 전무했어요. 근데 어떻게 뭐 계기로 들어가서 이제 업무직으로 했는데 한 2년 동안은 이제 뭐 속된 말로 그 정수기도 갈고 복사기 하고 재무장님 차도 세차하고 뭐 이제 그런 것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준비를 했고요. 운 좋게 본사에 있는 해외증권팀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외증권팀에서 해외 선물 쪽을 하는데 이제 뭐 마케팅, 영업, 백오피스 뭐 다 했어요. 그다음에 세미나. 그리고 그때는 진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독하게 해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책도 준비를 해서 내게 됐고 그리고 뭐 자격증이든 뭐 약간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웅달님한테 아까 말씀은 살짝 드렸는데 해외 파생 쪽은 카운터파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돈을 벌면은 한 명이 돈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또 제로섬이라고. 맞습니다.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돈을 벌면 한 명이 무조건 잃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식 고수이신 저희 이제 상무님 멘토분이 계신데 멘토분을 따라 제가 원래 그때는 정규직이었거든요. 정규직 버리고 나 안 되면은 곱창집 차려도 된다. 나가서 그냥 장사해도 돼 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최저연봉으로 최저연봉 시급 최저임금 시급이에요.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됐거든요. 그때는 10년 전쯤 한 8년 전쯤 얘기니까. 그래서 왔죠. 이제 와서 2015년에 강남으로 와서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나 뵙고 좋은 또 타이밍을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독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주식 투자 공부를 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어린 나이에 이제 부장도 달고 그다음에 다양한 쪽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닥부터 독하게 했다. 그 정수기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 독하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또 MBA 다니시면서 공부하시고. 맞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산업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카이스트 MBA 지금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무제표를 찾아낸 저평가 주식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혹시 책을 쓰게 된 계기와 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일단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항상 이제 뭐 저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 메모를 하고
꾸준하게 제가 이제 글을 또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SNS에서 제가 공부한 것들 정리하고 뭐 올리니까 그런 것들로 책을 쓰는 건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그 공부한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친한 형님이 있던 이제 김태경 회계사님, 예, 같이 저랑 공동 저자이신 김태경 회계사님이랑 또 얘기를 했는데 김태경 회계사님이랑 같이 또 친한 그 이승환 저자님이 그 현재도 지금 카톡방으로 한 300분 정도를 재무제표를 좀 말씀드리면서 기업 소개들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업이 업인지라 예, 저는. 그래서 그 이승환 작가님이 그렇게 했는데 한 300개 정도의 종목을 독자들이 궁금한 거를 예,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카톡방에서 약간 그런 정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 300개 정도의 종목을 궁금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김태경 회계사님이랑 저랑 승환이 형님이랑 같이 셋이서 300개는 너무 많고 100개 정도로 추려보자. 근데 이제 저한테 오퍼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이제 어쨌든 나는 오른 주식은 안 산다. 재무제표로 저평가된 종목만, 저평가된 종목인데 회계사가 또 더 있으니 재무제표를 같이 볼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을 100개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100개를 뽑아서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제 계속 이제 준비를 해서 글을 썼고요. 그게 쓰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3월, 2월 달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12월에 딱 내년도쯤에 오를 만한 걸로 했는데 그 전에 올라버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100개 중에 한 47개는 거기서 탈락을 시켰고 네. 그래서 좀 53개가 지금까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네. 나오고도 네.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오고도 종목이 한 8개, 7개 정도는 또 상한가로 좀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가서 보시면은 네, 재밌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건 제가 또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책에는 53개의 기업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중에 또 한 몇 개는 이미 또 날라간 거. 네네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어쨌든 지금은 주식 쪽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항상 이 플렉서블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밸류 자체가 너무 성장이 돼서 올라간 거면은 또 조금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은 회사면은 또 뭐 다른 코로나라는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 세계 경기 침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북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매크로 좀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도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한 종목을 좀 깊게 보고 재무제표로 숫자로 확인이 되는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그 타이밍을 찾아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책을 주식책을 그래도 많이 보고 네네. 인터뷰도 꽤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세요. 굉장히 네네. 독특한 차별화된 책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매년 이런 책이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분석하고 그 일반 독자분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못하죠.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어떻게 발굴이 됩니다. 뭐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책을 보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신문을 보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저건 뭐지? 막 이렇게 해서 볼 수. 관심 있는 회사가 나오면은 일단 신문 스크랩을 한 5년치를 해요. 5년치를 신문 스크랩을 해서 다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홈페이지, 그다음에 다트, 뭐 기업 공시 돼 있는 내용, 그다음에 뭐 IR 자료들, 그다음에 만약에 상장돼 있는 종목으로 인하면은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다 보고요. 한 3년치에서 5년치는 다 보고 예, 그 다음에 뭐 그 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터뷰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 자녀가 혹시 거기 다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네, IR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이제 궁금한 것들 물어봐요. 네,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데 사실 가는 주된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퇴근 시간인데 불을 끄고 갔나? 아니면은 이면지도 혹시 쓰고 있나? 아니면 얘네가 정말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 거를 하고 있나? 메타폴리스 들어가 있어? 뭐 근데 인터넷은 그냥 오래된 컴퓨터야?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봐요. 뭐 심지어는 구내식당도 가서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서 먹지? 뭐 밥이 맛있다고 하나? 되게 행복하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 회사의 성장성이 저는 굉장히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직원들이 박사 출신이 맞냐, IT 출신이 맞냐, 뭐 어디 출신이 맞냐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뭐 그런 세세한 것들도 좀 많이 보는 게 IR의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1년에 한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는 정말 가슴 뛰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도 제 책에 많이 넣어놨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낼 때 기분이 참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거를 공부를 해서 시간이 문제지 공부를 해서 지나서 이게 맞아서 올라가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게 뭐 몇 배가 올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너무 좋아라 하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글로도 쓸 수 있는데 일반 독자분들이 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냥 네이버 토론방 가서 이게 뭐 어떻다 뭐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잘 될 거라 맞다 틀렸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확률상으로 조금 네 많이 필패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그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네. 그리고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카톡방은요. 네네. 혹시 그거는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건가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 댓글 주실 것 같아요. 분명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가능해서 궁금한 기업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또 한 번씩 가끔씩 이제 뭐 줌 미팅 해갖고 또 한번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네, 궁금하시면은 아무나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뭐 유료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다 무료입니다. 네네네. 그래요? 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그건 아닌데 관심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들어오셔도 좋죠. 네. 네. 그럼 이제 저 수환 저자님도 이렇게 하시다가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제 또 그러면은 왜냐면 제 뷰도 있고 김태경 회계사 뷰도 있고 수환 저자님의 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다 같이 조합을 해서 네,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이 방송의 파급력이 막 그렇게 안 셀 수도 있는데 진짜 막 많이 들어오시면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제 일은 아니고 수환님 일이니까. 네. 들어오시는 거 좋아하시는 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방송 끝나고 링크 알려주시면 첫 댓글로 영상 올라갈 때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그냥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은 네, 아니면은 뭐 웅달님 통해서 연락이 좀 되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많이 시청자분들이 그 궁금해하고 이런 그 종목을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아리까리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책을 보니까 책에 이제 크게 우선 7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 44개를 결정한 다음에 추가로 저평가 유망주 9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서 좀 어떤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다는 못 다루겠지만 시간과 그 지면상 그래서 뭐 한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굉장히 긴 스토리긴 해갖고 좀 고민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300개 종목을 뽑고 그걸 섹터별로 구분을 했어요. 섹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도 담지 못했던 게 뭐 친환경 부분도 있고, 네, 뭐 건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거기서 종목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좀 뽑아보자라고 해서 7개가 반도체, 전기차, 메타버스, 게임, 바이오, 로봇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로봇 분야는 사실은 되게 다른 두 저자님들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로봇은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왜냐면 재무제표 보세요. 뭐 로봇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 로봇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지금 조금 생겼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 서빙하는 데도 좀 생겼고 청소기도 유선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와까지였는데 이제 로봇 청소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형님 저평가 종목에서 앞으로의 유망한 산업을 어떻게 보나요? 괜찮은 회사면은 이게 아직은 미비하지만 괜찮은 회사면은 로봇 섹터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그 로봇 섹터에서 뭐 다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아직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자의 뷰나 공부했던 것들을 넣었습니다. 근데 로봇 분야가 올해 1월에
다 급등했어요. 아, 삼성 그 이슈. 네, 삼성 CES도 있고 삼성이 로봇 쪽에 또 투자하겠다, LG 쪽에. 심지어 옛날에 투자는 돼 있었어요. 이걸 투자자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알았죠. 미리 공부를 하고 언제 오를지냐가 중요한 거라서 무조건 넣어야 된다 해서 넣었는데 네. 네. 이기셨네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네. 네, 아직까지 뭐 의미 있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의미 있게 돈을 버는 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려야 되긴 하는데 10배인 것 같아요. 네, 10배가 나야 내가 의미 있는 돈으로 의미 있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야 내 삶이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 왜 하냐? 주식 투자 왜 해?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그러면은요, 기자님, 이거 저평가라고 한 거, 책에 저평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10배를 바라보는 건가요? 사실은 모든 종목이 다 10배는 아니지만 저는 10배를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와, 저 한 2배, 3배 이 정도밖에 생각 못 했는데 스케일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공개된 말씀을 다 드렸던 거고, 저희 회사에도 자료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가슴 뛰는 종목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10배가 재작년, 3년 전에도 났어요. 작년에도 났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데이터가 다 있긴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돈으로 투자가 되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인베스터가 됩니다. 자산가가 돼요, 제가.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 네. 주식 투자 왜 하냐? 돈 벌려고. 근데 그 돈을 뭐 친구랑 삼겹살 소주 먹으려고 돈 버는 거야? 아니면 뭐 이사를 가려고 뭐 집을 사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코노미 프리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서 좀 자유로움이 필요하지 않냐. 시간이 공평한데 그 시간을 얼만큼 좀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식으로 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얘기가 또 좀 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또 그 피터 린치 있잖아요. 햄버거. 맞습니다. 그게 또 생각이 나요. 네. 피터 린치 햄버거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네. 한국에서도. 가능하죠. 네. 항상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10배라는 게 올라갈 때 만약에 5배, 6배 이렇게 될 때가 지나서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도 안 파는 거예요? 그쵸. 네.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원하는 뉴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때까지는 안 파는 게 좋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실제로도 우리 남북한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제 친한 저희 아는 형님이 이제 한 12배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나왔어요.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괜찮은 게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분은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어쨌든 통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을 이제 철도 관련해 갖고 이제 사놓은 거죠. 의미 있게. 한 4년,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나는 날, 2번째인가, 아무튼 하노이인가 3번째 만나는 날, 그때 팔았어요. 만나기 하루 전날에. 네. 근데 그 전에도 올랐으니까 막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일 하다가 못 판 거예요. 뭐 하다 못 판 거예요. 근데 계속 계속 올라갔죠. 예. 네, 아무튼 12배로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한 번쯤은 다 생각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뭐 트럼프가 뭐 김정은 만나는데 만날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내가 알았으면 그러면 어떤 거 사야 되냐? 건설 아니면 뭐 기차 아니면 뭐 금강산 관련된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고 그 회사의 주가에 대한 선택이지 이게 10,000원이었냐 5,000원이냐는 회사마다 다 달랐을 테니까 그게 올라간다는 건 누구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네. 지금도 뭐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게 한 4, 5년 걸리신 거예요? 그 경우는 4, 5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NFT나 뭐 이런 쪽 어쨌든 그 게임 회사지만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또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10배가 정확하게 났고요. 제가 투자한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그 전에 전전에 있었던 회사들은 지금 보셨던 거 중에서는 에코프로나 이제 나중에 분사해서 에코프로 BM이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공부했을 때가 2017년, 18년 정도인데 그때 선배들이 저한테 이랬어요. 전기차 10년 자기 입사할 때부터 그랬다고. 이게 10년짜리 테마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섹시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다녔냐면은 에코프로, LNF, 코스모신 소재까지 다 다녔어요. 해당되어 있는 그 2차 전지 관련된 걸 다 가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꿈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긴가민가해요. 근데 숫자가 조금 나오려고 하는 게 전기차가 나온 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차 요게 이제 중국에서 좀 나온 거예요. 전동 킥보드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은 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좀 시장이 되긴 되겠구나. 근데도 그때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근데 그때도 선배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10년 묵힌 거다. 근데 사놓으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사놨고 우연찮게 이제 어쨌든 테슬라가 미국에서 스타트를 끊어서 가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됐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섹터에도 전기차 부분도 같이 넣었어요.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향후로도 뭐 일단 독자들이 굉장히 뭐랄까 되게 관심이 있어서도 들어갔지만 또 앞으로도 괜찮게 올라갈 수도 있다. 큰 산업이라 생각해서 섹터라고 해서 좀 들어간 거고요. 뭐 로봇,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책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부각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분명히 저는 커질 산업이다라고 해서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네. 뭐 반도체나 바이오는 투탑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입니다.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섹터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배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분명히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시기는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요런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는지는 웅달님이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사놓고 수면제 먹고 그냥 자라고 그냥 뭐 아니면 휴가를 떠나라 뭐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일희일비하면은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봤을 땐 뭐 어쨌든 재무제표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땐 자 그러면은 좋은 회사가 있어. 근데 뭐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AI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시리아 요 정도 아니면 뭐 아리아 뭐 노래 들려줘 요 정도예요. 근데 이 AI가 정말 돼서 얘가 또 반응을 하네요. AI가 정말 돼서 매출이 나온다. 근데 어디로 매출이 나와? 그게 자동차로도 들어갈 수 있겠네. 자동차 안에서 말을 하겠죠. 이제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갔던 것처럼 아리아 여기 집 연결해줘. 전화해줘 뭐 이런 거 지금은 너무 쉽게 되지만 얘가 이제 항상 다 알아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겠네. 그러면 한 대당 이게 얼마일까? 막 10만 원이라고 하네 단가가. 근데 우리나라 전체 차가 몇만 대야. 시장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 회사 캐파가 매출액이 지금 1,000억인데 한 1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익은 오피마직이 지금 2%인가 3%인데 이 회사가 바라는 청사진 IR 자료 뭐 홈페이지나 봤을 때 얘네가 원하는 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1년에 순이익 뭐 1,000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면은 그거 될 때까지만 보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숫자에 따라 갑니다. 네, 기업은 숫자에 따라 가요. 네, 뭐 물론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서 가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던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시장은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걔가 목줄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해요. 근데 내가 그 방향만 맞으면 좋은 회사라는 그러니까 산책길만 정말 가야 되는 방향이 맞으면 이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어쨌든 날 쫓아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흔들림은 있어도 성장하는 회사는 우상향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장님 그 이야기를 하면 하실수록 빨려드는데요. 그 분야로 다시 한번 제가 언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메타버스, 게임, 컨텐츠, 제약 바이오, 로봇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맞습니다. 네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막 이런 거 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금융주나 보험주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나요? 아니요. 들어는 가는데 저는 금융주나 보험, 금융회사나 보험회사가 증권회사 이런 거. 증권회사도 저를 포함해서 과연 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아시겠지만 예대마진으로 다
되는 거고요. 해외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나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JP모건이나 이런 쪽은 다 IB거든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 시장 자체도 좀 좁고 이렇게 돼서 모르죠.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 이제 이런 약간 혁신 기업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금융이나 보험주가 이렇게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는 맞는데 과연 들어가도 괜찮은 10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좀 보지 않아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이 분야가 굉장히 그 신중에 신중을 거치셔서 뽑으신 거네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섹터로 먼저 보진 않아요. 저는 탑다운으로 보는 건 아니고 완전 바텀업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 거지 섹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는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반도체는 워낙 우리나라가 크니까 메타버스 좋죠. 메타버스 근데 과연 해당되는 회사가 얼마나 또 있을까요? 어떻게 또 커져갈까요?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붐이 나서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 있지만 의미 있는 돈을 투자하고 의미 있는 돈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좀 리스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철저하게 그 회사가 괜찮은지. 근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재무제표로 조금 더 그거를 확인을 하려는 단계에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섹터가 좋다. 이렇게 섹터는 언제든지 또 바뀌거든요. 이제 또 친환경 바뀌고 정부 정책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 계속 올라오면 보험이나 이런 쪽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섹터 말고 종목단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님 한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좀 보는데 볼게요. 그러면 워낙 좋은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사실은 매일매일 변동이 돼서 이게 지금 찍는 책을 쓰는 그 순간 출판이 됐던 순간 또 지금 이제 방송을 하는 순간 또 이게 또 이렇게 보시는 그 순간마다 너무 달라서 갑자기 전쟁 날지 누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서 일단은 제가 되게 제 개인적으로 일단 저희 책은 3명의 저자가 공통된 의견을 다 쓰질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저희 책이 좀 좋은 내용이 그래도 좋을까?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좋은 종목만 넣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괜찮은데 거기서 뽑았지만 다 좋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다 좋은 종목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니까 이게 딱 말씀하시는 걸 바로 사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오히려 또 이제 그 저자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제 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반도체는 워낙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 좋은 조그맣지만 좋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 ISC라는 회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ISC라고 그 마지막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하는데 테스트를 해요. 이 반도체가 괜찮냐 안 괜찮냐 하는데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큰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테스트가 들어가는 게 소모품이고 이러니까 훨씬 더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커져가고 있고 피어그룹으로 리노공업이랑 같이 있는데 ISC가 같이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ISC가. 그래서 회사는 둘 다 좋지만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다 좋긴 좋아요. 이게 DB하이텍도 너무 좋고 원익 IPS도 너무 좋은 회사고 네페스, 대덕전자는 최근에 또 이 책 나고 상한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DDR5도 있고 앞으로 AI가 되든 자율주행이 되든 스마트 팩토리가 되든 스마트 시티가 되든 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되게 광범위하게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더 넣고 싶었죠. 반도체를 한 20개, 30개 더 넣고 싶었는데 어쨌든 다른 쪽 분야도 또 너무 반도체 책이 아니니 이거는 그런 컨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반도체 쪽에서 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요. 네네네네. 그 반도체 좋다고 하셨는데 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왜 이런 건가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거의 대표 회사잖아요. 그리고 워낙 그 이슈들이 많은 회사긴 해요. 이게 사실 보시면은 재무제표 시장 저평가 주식 53에도
저희가 대형주는 좀 많이 못 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공부하는 스타일을 말씀드렸잖아요.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인데 딥하게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삼성전자, LG전자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주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슈에 너무 큰 회사에 그걸로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도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지배구조도 지금 또 해야 되죠. 상속세 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파운더리 시장이 너무 괜찮은데 그럼 이걸 분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적분할 물적분할 이슈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분이 이제 또 어쨌든 삼성하고의 관계가 또 있으니 이게 또 이재용 부회장님은 또 어떻게 될지가 또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회사 좋아 안 좋아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분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정치권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올라가려고 해도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자 지금 68,000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스트롱 바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트롱 바이라고. 제가 웬만하면 대형주 추천은 말씀 안 드리는데 물론 투자 성향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는 저평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반등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10배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의 시총의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거기에 이 덩치가 큰 건데 그거를 10배로 부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시고 막 답답하시죠.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그만 하차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는 아무튼 좀 약간 방어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야 되는 거고 과연 어떻게 삼성이 또 좀 변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롱텀하게 들어가셨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GOS 그런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수율이 안 좋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주가도 안 좋고 이러면은 이거 진짜 삼성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주린이 분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를 볼 때 뭐 파운더리를 보는 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는 워낙 큰 섹터별로 지금 다 돼 있는 건데 통신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물론 반도체가 제일 크지만 반도체도 있고 뭐 이렇게 휴대폰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거를 걱정한다고 그거를 그 답도 없는 걸 걱정하고 뭐 한다고 마음만 아프면은 자기만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좀 컨트롤링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조그마한 회사가 그거에 대한 이슈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손절이냐 뭐 익절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삼성전자 지금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얘네가 어떤 회사를 M&A해서 또 어떻게 지금 또 더 발전해 나갈 거 하는 거를 그려봐야죠. 외국에서 삼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더 좋아질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어떠한 이슈로 얘가 시프팅이 돼서 갈지를 모를 뿐이지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약간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일일이 하지 맞아요. 예. 삼성전자 실적 이번에도 잠정 실적 어저께 나왔는데 너무 좋았죠. 사상 최대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 갈 겁니다. 이게 다른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주식을 안 하셔야 돼요. 예.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성향이나 금전적인 자기 그 자산 현황이나 계획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만약에 2년 있다가 전세를 이사를 가야 돼. 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돈을 어디다 해야지 안전하다고 하는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롱텀하게 바라보고 내 목표 수익률이나 어떤 거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하는 건데 삼성전자를 샀는데 7만 원, 8만 원 샀는데 7, 8만 원 산 거에 조금 캐시 맞긴 하네요. 네, 아무튼 뭐 6만 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이쪽이 데드라인이니까 그러면 이때 전에는 어느 정도 되면은 엑싯을 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는 출구를 그렇게 정해서 놓고 가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대기업의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 대기업의 그 상황을 내일도 또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고 그거에서 주식을 또 맞춘다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세 자금 한 2년 정도는 짧고 혹시 그 기간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는 일단 한 종목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년 정도는 바라봐 주셨으면이라고 말씀은 드려요. 네. 왜냐하면 2년이 좀 더 될 수도 있지만 2년이 넘어가면 사실 되게 길어요. 이게.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는데 이거는 러프하게 2년을 말씀드린 거고 뭐 6개월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도 오를 수 있긴 하거든요. 뭐 싸게 산 거는 당연히 나중에 오르죠. 근데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운 건데 그 타이밍을 이제 뭐 저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뭐 저는 기본적 분석 50%, 기술적 분석 50%로 저는 종목을 피킹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일 거고 기술적 분석은 그 이제 뭐 차트나 이런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여기서 이익률이 올라왔다, 이익이 확 커질 거다,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기술적으로도 이게 지금 매집이 누가 됐다, 요 타이밍에선 더 안 빠질 수가 있다, 뭐 쌍바닥을 만들었다, 뭐 그런 이슈가 맞아서 제 가슴이 떨리게 하면은 그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맞으면은 사실 내일부터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은 그렇진 않거든요. 대외적인 이슈가 또 있거든요. 흔들림이 있고, 근데 실적이 나오고, 분기 실적이 나오고, 반기 실적이 나오고, 온기 실적이 나왔을 때 내가 원하던 대로 가면 분명 주식은 또 그 사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약간 예외적으로 좀 더 됐는데 2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뭐가 와도, 뭐 9.11 테러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2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리바운딩이 분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은 그거에 대한 2년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더라도 이 회사가 괜찮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빠졌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2년이지 않나 싶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또 말씀 중에 그 각 종목들을 좀 선택해 주셨지만 그거에 약간 위기 요소, 위험 요소도 적어주셨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 반도체 분야의 기업들 가운데서도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대외적인 변수가 좀 큰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커지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항상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노트북, PC 되게 많이 사서 이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근데 공급은 좀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고를 안 해내려고 계속 주문했던 걸 더 주문하고 더 주문한 거죠. 그러니까 레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게 지금 좀 풀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이 굳이 너무 막 타이트하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이제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조금은 이제 더 내려갈 수가 있죠. 공급은 원활하게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뭐 DDR5도 괜찮고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것들이 좀 실패했다. 만약에 그런 그 기술의 발전이 더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실패했다. 그러니까 약간 3D 프린팅 같은 게 저는 좀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섹터가 3D 프린팅이 굉장히 핫했었어요.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네, 뭐 피규어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단가가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고 시장에 붐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산업은 굉장히 좀 힘들었죠. 왜냐면 그런 아까 꿈을 꾸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숫자도 안 나오면서 꿈도 못 꾸게끔 돼버리니 아웃이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반도체에 조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이게 뭐 AI 반도체도 있고 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도 있고 다 그 분야가 있어서 너무 그 전공정 후공정은 또 되게 굉장히 좀 많고요. 이게 장비 업체냐 소재 업체냐 또 그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별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캐치업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사실 좀 나오거나 해야 되죠. 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3년 작년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뭐 생산을 못하게끔 지금 다 막아버렸으니까 TSMC, 뭐 UMC 우리나라는 7등이 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도 파운더리가 있죠. 근데 발라내기가 좀 애매하지만 TSMC, 삼성전자, 뭐 UMC, 그다음에 뭐 보면은 우리나라는 파운더리에서 7등 정도 되는 게 DB하이텍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았다면은 이제 충분히 많이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되게 좀 딥하게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거만큼 리스크도 안 되는 산업이나 기술의 실패, 뭐 숫자가 안 나온다거나 수율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소, 태양광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친환경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장 산업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금융업, 보험업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14살 되면은 성인식 비슷하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다 카카오뱅크를 그때 다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저도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다니지만 쓸까요? 카톡에서 카카오뱅크로 해서 토스에서 지금 다 썼는데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될까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사회가 빨리 변하고 어렵고 네. 계산이 좀 힘든 거라서 그런 것들에 되게 내가 섹터별로 분야별로 깊게 알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님께서 ISC 네네네. 그리고 리노공업, 원익 IPS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책에 보면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뭐 네페스, ST, 뭐 루멘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꼭 책을 통해서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책을 보시고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왜냐면 이게 또 사실 계속 또 변해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빨리 보셔야 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아까 그 카톡방 들어가셔가지고 또 그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도 좀 접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팁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안 좋은 내용들도 사실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웅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리스크 그런 것들도 확실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3개를 냈는데 내고 나서 한 2주 안에 한 8개 종목은 이미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빨리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드렸거든요. 형 오늘도 하나 사는 것 같다. 내 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참 애매한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한 가지 정도 더 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반도체에서요? 아니요, 뭐 다른 섹터. 다른 섹터. 저는 V원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좀 전기차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쪽인데 신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주제, 캠트로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도 시장이 커지니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워낙 딥하게 아니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근데 V원텍이라는 종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약간 중소형주 관련되는 회사들을 좀 좋아라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템버거를 항상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 V원텍이라는 회사를 한 번쯤은 좀 보셨으면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유는 신사업 쪽을 좀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좋은 것 같고 산업으로 봤을 땐 저는 요새는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언급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쪽에서 저는 셀바스 AI 나무가라는 회사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저자님 요거 V원텍 죄송합니다. V원텍 제가 한 마디만 못하고 이 V원텍 보니까 되게 이 책 정리를 이렇게 요약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용 서술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투자 팁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보니까 이제 뭐 부채 비율이 7에서 11% 정도니 부채 쪽 항목은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장비에 사용되는 검사 시스템 및 검사 장비의 개발 및 재료를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서술을 해주셨군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신이 또 이렇게 요즘 주식 공부 많이 하시고 중소형주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러니까 좀 꼽으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메타버스에서는 저는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셀바스 AI랑 나무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확인이 됐어요. 이미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재작년까지는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좀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주식의 꿈을 그리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AI라는 그
회사명에 AI라고 들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근데 거의 첫 번째로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업력도 사실 좀 꽤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을 하다가 피보팅을 해서 셀바스 AI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보셨으면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나무가라는 회사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카메라 회사긴 한데 얘네가 어떻게 메타버스랑 연계가 되지? 라고 저는 좀 꿈을 꾸면서 썼던 종목인 것 같아요.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탄탄해요. 좋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로 들어갈지를 얘네가 카메라니까 카메라는 우리 잘 알죠. 네, 카메라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 LG이노텍이 큰 회사로서 카메라를 하는데 휴대폰 보면 제가 휴대폰 지금 오는데 휴대폰 보면은 원래 카메라가 하나였어요. 많이 들죠. 지금 2개, 5개, 4개 됐죠. 네, 5개도 되고 기기도 되게 늘어났죠. 근데 그러면은 카메라 하나였는데 2개면 2배가 된 거고 3배고 5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대단하다. 근데 메타버스가 되면은 안경에도 들어가겠죠. 네. VR 기기 있겠죠. 네. 여기도 센싱 체크하는 데는 특별한 기계는 또 이게 들어가거든요. 카메라에. 거기에 메타버스를 꼭 집에서만 느낄 수는 없죠. 차로도 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근데 자율주행차 보면은 카메라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카메라가 지금 4개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뭐 서라운딩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개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16개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드 미러, 우측 미러, 다른 것 쪽으로 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회사가 뭐 LG 이노텍이나 LG 이노텍으로만 그냥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카메라 5개 되면 5배 는다는 건데 뭐 에라이 좀 할인한다 해서 한 3배 정도라고 생각 치면은 근데 이게 16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무가라는 회사는 더 조그만 회사니 LG 이노텍의 시총이 3배, 4배, 5배 가는 것보다는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매력적이네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굳이 메타버스로 엮어서 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약간 회사가 주력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갈지. 근데 메타버스로도 가면은 또 굉장히 이 3D 센싱 카메라라고 아예 다른 카메라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그 특허 기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언급을 좀 한 거고 연계를 한번 지어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책은 사실 좀 되게 자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주식책들은 그 섹터에 그게 딱 들어가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딱 들어가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메타버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나무가도 카메라 아니면 뭐 그냥 IT 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메타버스. 약간 그런 거. 로봇은 워낙 뭐 로봇이 딱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섹터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책을 쓰면서 했던 그런 에피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몇 개가 있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셀바스 AI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셀바스 AI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았던 종목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적자 기업이다 보니 우리 저자 중에 2분 중에 한 분이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회계사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님은 일단 참고로 회계사님은 저의 광팬이에요. 네. 모든 걸 저한테 투자도 일임을 하십니다. 회계사가 더 못한다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어떤 저자 한 분이 극렬히 반대했어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라고 막 아마 저기도 조금 안 좋은 걸 썼었어요. 초판에는 이게 막 이거 그래도 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책을 내고 나서 셀바스가 좀 올랐습니다. 네. 저는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는 이제 바닥에서 좀 사서. 네. 그래서 이제 한 지금 3,000원에서 10,000원 언저리, 14,000원 갔다 왔지만 10,000원 언저리 돼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안 파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안 팔았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꿈꾸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직 AI가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봤을 때 얘가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재무제표로도 또 나중에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셀바스 AI를 어떤 그 저자분이
뺐으면 좋겠다. 안 좋다. 안 좋게 쓴 거예요. 근데 나는 스트롱 바이다. 약간 그랬는데 책을 내고 조금 그때에서 엄청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뀌셨죠. 이제. 이게 바뀌는구나. 될 수 있구나. 물론 그 꿈이 안 맞았으면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숫자로도 안 좋았을 텐데, 숫자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니, 저는, 좋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로봇,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보, 로보티즈 다 올랐는데, RS 오토메이션만 못 올랐었거든요. 갈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 4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왜 RS 오토만 안 가냐 했는데, 어디랑 기술 체결되는 게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다음부터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콘텐츠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J 콘텐트리 같은 건 아직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요.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이거 있을 때는 이제 막 지옥 나온다고 했었던 건데, 얘가 원래 밥 잘 사주는 누나, 그 다음에 부부의 세계, 다른 것들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왜냐면 우리 오징어 게임도 있고, 항상 나왔어요, 많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왜? 자율주행차 하면은 보겠습니까? 옹달님 요거 보겠지만, 보면서도 또 영화도 보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다 그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사람이 시간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요거 왜 그러지? 이거 어떻게 되지? 그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님, 언급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약바이오에서. 네네. 제약바이오도 이게 정말 투자가 좀 어렵다고 여기시는 주니님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제약 바이오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이거는 약간 요렇게 된 거고, 저는 그 투심이 안 좋은 것 중에 이유 하나를 요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면 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료가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뭘 키우거나 세균을 세포를 부양하거나 약간 할 때 필요해요. 얘네들이 연구 개발을 다 못해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제일 중요한데 가격도 엄청 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도 분명 영향을 받아요, 얘네가. 그래서 예상보다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뒤늦게 실험을 해야 되고 FDA 승인들 넣어야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전제적으로 깔고 저는 하나제약을 사실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다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제약이 아직까지 한미약품 유유제약 다 밑에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빠져 있긴 한데, 하나제약은 일단 이 정신과 쪽 치료로 굉장히 독점돼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제약 바이오에서 독점돼 있는 걸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은 확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굳이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하나제약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투심이 안 좋을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그때 이런 거 진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 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맞아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기타 저평가 유망주는 섹터를 넣기가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넣었던 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 로얄 패션도 너무 올랐고 슈프리마 HQ도 많이 올랐죠.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수 때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많이라고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 괜찮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한 조정을 받은, 아름다운 조정을 받은 것 같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저는 좀 만약에 더 심리가 안 좋아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봐야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산업이 또 굉장히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되게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또 진행될 거고 넘치는 이 유동성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각국마다 정책을 또 어떻게 다르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혼돈의 상황인데 주가는 엄청 고점은 아니고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 더 샥을 줄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플랫하게 가고 있는데 방향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게 보는 회사, 뭐 섹터는 아니고 좋게 보는 회사, 뭐 산업군 뭐 이렇게 좀 딥하게 공부를 하다가 정말 오는 타이밍이면 그때는 더 한 번에 사신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살 때는 저도 한 번에 사긴 해요. 예. 왜냐면 매크로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뭐 금요일마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1월에는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4월은 항상 자랑이 좋은데 뭐 아직까지는 좋진 않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업은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은 이거 얘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2배가 났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 사야지. 그러면 지수 때는 크게 상관없이? 저는 크게 상관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하고 벤치마크를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예, 크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 필요로 하고 벤치마크를 해야 되고 공모펀드를 운영해야 되니까 영향을 보고 따져봐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가는 종목은 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요새 장세가 또 그렇습니다. 네, 요새 장세가. 그렇구나. 네. 야, 바트머. 네, 그걸 먼저 보시는 거고. 저는 그게 훨씬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뭐 아까 템버거를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뭐 너무 큰 꿈일 수도 있고 물론 근데 달성 가능한 꿈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항상 다 자기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나 자산 관리나 이게 안 맞으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잃지 않아야 되는 거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해외 선물 파생 쪽이었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예요. 제로섬이에요. 한 명이 벌면 한 명 무조건 잃어요. 그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다 같이 벌 수가 있습니다. 잃지만 않으면 다 같이 벌 수가 있어요. 그게 뭐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벌 수 있으니까 잃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잃지만 않으면 주식시장은 야구 게임이 아니잖아요. 3구 3진이 아니잖아요. 계속 오거든요. 내가 지수단이 지금 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공은 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 내가 정말 잘 칠 수 있는 공만 한번 치면 돼요. 네. 계속 와요. 내일도 시장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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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목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 섹터 플러스 기타 저평가 유망주에서 이 책을 읽어보다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누기 8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담으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반대인 것 같아요. 네. 금액적인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5천만 원이면은 물론 사람 투자 성향마다 다르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향이 내가 좀 단기로 보는 거다. 뭐 난 아예 사놓고 1년 동안 안 볼 수 있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거는 일단 좀 차치를 하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물론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거를 의미 있게 벌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7개, 8개로 나누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이 7개, 8개를 체크업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한두 개 정도인데 한두 개는 좀 그렇고 3개 정도로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거. 주식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호기심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다녀. 그럼 반도체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일만 하지 말고 여기 또 연계된 거. 나 차 너무 좋아해. 차 너무 좋아해. 회사는 삼성전자인데 차를 너무 좋아해. 그럼 전기차나 이런 쪽. 근데 나는 지금 자영업인데 게임 진짜 잘해. 내가 게임 B2E 게임도 알고 코인 게임도 알아. 그럼 게임 관련된 거. 나 드라마 너무 잘 보는데 드라마 다 봐. 드라마 광팬이야. 그러면 뭐 콘텐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롱텀에서 가면은 내가 재밌게 갈 수가 있어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걸 하면서 공부하면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게 이 투자가 너무 물론 잃으면 힘들죠. 너무 막 속상하고 고객 돈 못 벌어줄 때도 또 좀 속상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면 언젠가는 또 좋은 종목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평가 주식을 산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5천만 원의 목돈이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한 3개 정도의 종목으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지금같이 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5천만 원을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고 1,000만 원 정도는 여윳돈으로 해서 시프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여윳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성하고 싶긴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 3분의 1, 해외 주식 3분의 1, 유동성 3분의 1, CMA나 이렇게. 그래서 그 3분의 1을 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정도 목돈이 돼야지 한 3억 정도는 돼야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유동성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템버거를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노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템버거를 노려봐야지 4배, 5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 정도 투자했는데 4배, 5배면 4, 5억이에요. 그게 이제 1, 2년 안에 된다고 하면은 6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목돈이 아니고 그냥 이제 월 여윳돈으로 100만 원 정도씩 계속 맞습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시간을 계속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나 제가 이런 것도 약해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은 목돈을 좀 따박따박 좀 계속 롱텀하게 가져갈 수 있으신 분은 굉장히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라 하는 관심 분야에 있는 종목을 계속 사면 됩니다. 계속 사요. 마이너스 되면 너무 좋아요. 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20, 30%, 50% 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10배를 더 보고 볼 수 있는 거면은 되지만 그렇게까지 확신이 있거나 공부가 딥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그냥 100만 원씩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땐 한 30%, 40%, 50% 올라면 이제 그건 그만 투자해도 됩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사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목돈이 모였고 투자가 돼서 꽤 많은 100만 원인데 한 5개월 동안 넣었어요. 막 빠졌는데 한 500만 원 됐는데 이제 얘가 한 50% 정도 돼서 올라가면 한 750,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 되는 큰 돈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러면은 5개월 넣고 850 정도 된 거고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1년을 넣는다고 했을 땐 여기는 또 원금이 600만 원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은 이게 1200인데 850에 600이라고 하면 1500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 또한 50%든 2배든 올라가면은 내가 넣은 거는 1년에 1200이지만 2400, 360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돈을 만드는 거죠. 그 목돈은 5천만 원 말고 저는 제 생각엔 1억의 목돈이라고 생각해요. 1억의 여윳돈이 생기면 그거는 어디로 돌려도 1억에 10%면 1000만 원이거든요. 1억 1000이니까 20%면 1억 2000이고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으는 게 되게 어려워요. 1억을 먼저 모으고 그걸 가지고 3억을 모으고 3억을 가지고 10억을 모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의미 있게 좀 모으기까지는 좀 이렇게 너무 템베거 이렇게 너무 힘들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1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까지 못 기다려요, 절대. 그러니까 100만 원은 120만 원, 110만 원만 돼도 10만 원, 20만 원 빼서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그렇게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득도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조사님 제가 또 책에서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중 주식시장이 열리는 약 251 영업일 가운데서 200일은 주가가 하락합니다. 단 50일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급등해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그 50일까지를 기다리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그렇게 발제를 잘하셨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계산을 다 해보진 않았어요.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주식장이 열리는 월화수목금만 하면은 약 한 250 영업일 정도 돼요. 250일 정도는 트레이딩이 계속 가능한 거예요. 근데 200일은 주가가 하락해요. 200일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의미 있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너무 빨리 막 움직이고 그러진 않아요. 내부적인 것 같지만 주가가 그렇게 빨리 이슈가 있고 뭐 공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근데 정말 좋은 기업들은 그 실적이 나오고 그 트리거가 되고 나서 50일 안에 다 올라갑니다. 네, 저 그 정도로 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기다려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삼성전자 살았는데 1년 반 삼성전자가 지금 역사가 얼마나 길고 얘가 가야 할 그게 얼마나 큰데 내가 주식을 잘하려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삼성전자면은 지분은 많으시진 않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머리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가 고민할까요? 물론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이슈로 고민은 하시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1년 반 동안 주가가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진 않을 것 같고 삼성이 어느 먹거리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해야 우리나라가 그렇죠. 잘 되고 그런 컨셉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되긴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한 회사의 사장이다. 뭐 CFO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해야 되지? 다음번 신기술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지금 부채 비율 어느 정도인데 요거 맞춰서 되면은 매출액이 2배 정도 늘겠네? 그러면 임직원을 몇 명을 뽑고 복지를 좀 더 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도 행복해질까?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커질까? 그러면 주가도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개미 트레이더가 되면 안 돼요. 인베스터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 회사랑 같이 동반 성장한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 회사 CEO랑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CEO만큼 알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너무 땡큐겠죠? 근데 그렇게끔 노력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관점이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주가는 200일 동안 움직일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미친 듯이 이 회사의 주가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작전해서 저기도 운영사도 뭐 내 우호 지분해서 막 하면은 주가가 미친 듯이 매일매일 오르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기업이라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200일은 뭐 하락한다기보다는 그냥 횡보하거나 빠지거나 해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예. 근데 의미 있게 오르는 날은 51일밖에 안 됩니다. 네. 그때 다 들어올 거예요. 예. 그 200일을 인내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50일의 그 짜릿함을. 네. 근데 이제 또 좋은 회사는 그 50일 이후에 또 계속 올라가겠죠. 예. 뭐 200일 오르고 빠지고 50일 오르고 이게 아니라 200일 동안은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다 올라가고 거기에 또 조정 어느 정도 받았다가 또 그 짧은 시간에 뭐 숫자가 괜찮으면 또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버티고 같이 동반 성장하고 그러면서 저는 배당을 받고 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좋은 회사를 또 발굴을 해야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님께서 네. 소개해 주신 저평가 주식 53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삼성전자 또 많이들 들고 계시는데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이버랑 카카오도 한마디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제 이번에 84년생 새로운 83년생, 84년생인가의 젊은 CEO가 오셔서 해외 쪽 매출 뭐 그다음에 그간 있었던 약간 조직 문화나 이런 쪽 부분을 굉장히 컨트롤을 좀 뭐랄까 되게 소프트하게 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내려왔죠.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카카오는 약간 문어발식으로 좀 이게 미국이랑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다 구글이 갖고 있으면 밑에 자회사 100%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구글 하나만 사면 돼요. 그 밑에 뭐 이렇게 있는 걸 다 안 사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태생 자체가 조금 약간 순환출자라던가 뭐 자회사식으로 하는 거를 그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에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100% 지분 다 만들어라. 이거 자회사들 다 상장 없애버려. 왜냐면 카카오 밑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기업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큰 자회사 중에 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렇게 이뤄질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런 면에서 카카오가 되게 좀 잘 만들었죠. 사실 카카오라는 플랫폼으로 돈 하나도 못 벌었던 건데 그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뭐 카카오 이제 웹툰 뭐 이제 이런 걸로 되게 잘해서 기업 가치를 굉장히 많이 살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회사가 많은 회사가 카카오 그룹일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워낙 바닥으로 내려와서 6만 원, 7만 원대까지 7만 원, 8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저도 조금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한 8만 원 정도대에서 매수를 했고 지금 10만 원 정도인데 카카오는 조금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약간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지난 정권에는 네이버가 좀 약간 밉상이었고 카카오가 좀 좋게 봐서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는데 막판에 조금 그게 좀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카카오는 지금은 조금 사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이버는 그러니까 왜냐면 카카오는 그런 걸 좀 정리하고 있어요. 자회사 골목상권 침해했던 것 좀 정리하고 돈 되는 거에 좀 집중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익 구조가 안 났던 건데 이익 구조를 잘 만들어서 좀 온 것 같고요. 네이버는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회사긴 해요. 근데 뭐 약간 기업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 그 조직 문화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되게 여론이나 이런 데 질타를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얘네는 사실은 일본이나 이 라인이나 동남아시아로 해외 진출을 이미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의 그 성장이 더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시간이 또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네이버 카카오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도 금방 시간이 지났어요. 예. 어떻게 좀 말씀드렸으면 좋을까 싶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쓰면서 독자분들이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투기가 있고 투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하면 투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오를 종목 어떻게 해서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50대 50이에요. 근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업이랑 같이 성장한다는 컨셉으로 그 회사를 잘 알고 호기심도 가고 내가 이게 좋으면은 그 회사 거 하나 제품 사고. 제가 견미리팩트라고 옛날에 AG2N이라고 홈쇼핑 우연히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그 주식 강의를 나갔는데 우연하게 거기서 다 그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이제 보통 여자가 별로 없으니 잘 모르고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품, 옷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AG2N을 쓰는데 여기도 쓰고 되게 좋대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홈쇼핑 완판해서 14번 완판했대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AG2N이야 물어봤죠. 제가 아는 여자들한테. 근데 꽤 많이 쓰더라고요. 모니어팩트라고 해서 꽤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애경 산업이 이제 상장이 안 됐었을 때인데 AK 홀딩스라는 회사의 비상장 회사였어요. AK 홀딩스를 다 사드렸죠. 그 나오신 분들 AG2N도 사셨죠? AK 홀딩스 다 사보세요. 그게 한 3배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주식은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실생활에 있는 거기 때문에 투기냐 투자냐를 따져서 내가 투기를 하고 있는 건가? 누가 야 이거 좋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야 이거 좋다. 여기서 보니까 이거 좋다고 해서 저 코스모 신소시 좋다고 써 있으니까 그거 사면 돼. 그래서 저는 그거 투기라고 봐요. 투자는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공부하고 이 회사에 같이 꿈을 키워갈 수 있나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꼭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많이 물어보시고 해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저자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피터 린치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피터 린치가 중소형주 좋아한다고. 맞습니다. 턴어라운드 주식 좋아하고. 맞습니다. 네. 또 그 관심사 실생활에서 맞아요. 주식을 발굴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아마 주식은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이게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무조건 커져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이제 코로나 풀리면은 당연히 화장품 더 할 거고 피부 이제 한다고 더 할 거고요. 당연히 제가 지난주에도 롯데월드 쪽을 가봤는데 이제 화장품에 중국인들이 와서 그래요? 사가요. 분명 이제 영향이 올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으로 뭐 호텔 신라도 괜찮을 것 같고 여행, 제주항공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또 가겠죠. 일단 그렇게 하면 또 숙박업소들도 영향을 또 받을 거고
굉장히 좀 사회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찬찬히 내가 관심 있는 거 보시면은 투자의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사라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잘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 책, 재무제표를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네. 이 책도 한번 처음 그 디딤발로 삼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오늘 한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의 저자이신 황우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